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 2025년 을사년의 해돋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천시 하늘빛 도서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 두 번째 시작입니다. 1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에서는 박희주 소설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박희수 소설가님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작 활동을 하다가 월간문학에서 내 마음속에 느티나무라는 소설로 신인 작품상을 받아 소설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장편 소설집은 사랑의 파르티잔, 안낭아치, 나무가 바람에 미쳐버리듯이가 있고, 단편 소설집은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 싹수가 노랗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편집은 이 시대의 봉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산미문학상, 경기도문학상, 제46회 한국소설문학상, 제8회 박종화 문학상, 제1회 부천시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또한 박희주 소설가님은 부천 시인들의 시로만 대회를 하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전국신앙송대회 운영 위원장으로 부천을 빛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학인입니다. 이번에 또 어느 단체의 제안을 받아서 1,500매 정도의 장편 소설을 쓰시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느 진보 단체로부터 처음에는 헤로니모 임이라는 쿠바 헤로니모 헤로니모 쿠바 산업부 차관을 지냈던 이민 2세의 이야기를 소설화했으면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건강이 무척 안 좋아서 다른 분을 추천을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네. 조선인보다도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이라는 애칭이 붙는 소다 가이치라는 분의 일생을 소설화하는 작업을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쓰는데 자료 수집 또 일본, 대만, 홍콩 등지를 취재하면서 약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쓰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저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거기에 유일한 일본인으로서 소다 가이치 부부가 잠들어 있어요. 네,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예. 네, 기대됩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정말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선생님 건강이 무척 걱정이 됩니다. 페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작가님이 좌상으로 되어 있는 의자, 이렇게 바닥에 앉아 글을 쓰시더라고요. 다리가 있는 의자에 앉아 쓰시고 반드시 그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글을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읽는 행복, 듣는 즐거움을 안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될 소설 제목은 제46회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한 13월의 여인 중편 소설입니다. 13월의 여인 박희주. 인사동에서 리얼리즘의 진화를 주제로 하는 그룹 전시회 오픈식이 끝나고 참여한 작가들과 국밥을 먹고 있는데 전시장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있다는. 의아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서둘러 수저를 놓고 갤러리로 갔다. 관객들은 많지 않았다. 내 작품 쪽에 눈을 돌리니 검은 코트를 모자를 쓴
여인이 내 좌상을 한 손은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은 뺨에 댄 편안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보는 이에 따라 음흉할 수도 있고 고뇌의 잠 표정일 수도 있고 분노를 삼킨 모습일 수도 보일 수 있는 얼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의미를 내포한 작품이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내면의 모습, 사물의 성질과 지향까지 보여주려는 뜻에서 리얼리즘의 진화라고 했다지만 정말 진화라는 말에 어울릴지는 의문이었고 이렇게 그리는 작가들도 있다는 세상을 향한 존재의 외침이라 하는 게 합당한 전시였다. 저분이 찾으셨어요. 직원이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여인을 가리켰다. 뒷모습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히 아는 이는 아니라는 느낌이 왔다.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걸어갔다. 여인은 가까이 가도 기척을 느꼈음직한데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참을 같이 서서 그림을 보다가 아는 척을 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때서야 여인이 얼굴을 돌렸다. 역시 아는 이가 아니었다. 밝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미소를 짓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화사해졌다. 미소가 사람의 얼굴을 달라 보이게 하는 건 알지만 그 정도의 변실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안개 속의 깊은 눈은 큼직했고 이는 가지런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실물이 훨씬 매력적인데요. 고맙습니다. 내면은 매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음흉해요. 네? 제가 본 저 얼굴의 내면은 음흉하다고요. 이런, 어찌 알았을까? 낯이 뜨거워졌다. 난 끊임없이 솟구치는 음흉한 소갈머리를 그림에 담아내려 했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우울이나 고뇌로 포장하여 해석하는 세상을 조롱하고 싶었다. 우울이나 고뇌는 멋스러움과도 통하는 말이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음모였다. 나 자체가 음흉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즐길 사이도 없이 들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림에서 음흉함을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작가에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도록 한도를 건네자 그걸 받으며 여인은 말을 이었다. 오해 마세요. 제가 말하는 음흉함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에요. 남자의 솔직한 본능이랄까. 어떤 이에게는 절실할 수도 있는. 전 이 얼굴을 갖고 싶어요. 얼굴을 갖고 싶다니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가? 그림을, 작품을, 얼굴이라니. 더군다나 음흉함이 어떤 이에게는 절실할 수도 있다거나 얼굴을 갖고 싶다라는 말은 더욱 생경했다. 사고 싶다는 우회적 표현인가? 어색함을 감추고 빤히 쳐다봤다.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여자의 나이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내 눈에 40 중반쯤으로 보였다. 이 그림은 팔려고 전시해 놓은 게 아닙니다. 다른 작품이라면 몰라도 나는 이번 전시에 판매될 것이라고 기대도 않고 7편을 주품했다. 이 얼굴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들은 볼 생각도 못하고 오직 이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갖고 싶어요. 한사코 얼굴이란다. 난감했다. 그림이 여인을 불렀다는 말에 더더욱 난감했다. 더군다나 갖고 싶다라는 말을 연거푸 해대니 정 그러시다면 전시가 끝난 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볼 게 아니고요. 꼭 주셔야 해요. 달란다. 그냥 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듯. 참으로 엉뚱했다. 여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도록에 찍힌 내 전화번호를 찾아 바로 터치를 해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저장하실게. 때는 여울이라고 해주세요. 서정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여울. 네. 13월의 여인 소설 도입 부분에 있는 내용을 낭독해 봤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니 도입 부분에 많은 복선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럼 13월의 여인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는지 나머지는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소설가들의 소망이 누구나 좋아하는 연애 소설을 한 편 쓰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연애 소설은 20대가 대부분이죠. 20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소설이. 대부분인데 저는 살 만큼 산 나이에 중년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집에서 13월이라는 시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13월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13월을 바라는 여인의 소망. 그래서 이 작품을 구상을 해서 한국 소설 2020년 6월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상복이 터졌습니다. 이 작품이 제46회 한국소설문학상의 수상작으로 네네네. 선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들어간 박희주 중편 3선이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우수출판 콘텐츠에 선정이 됐고 네. 그래서 선정이 된 책이 제8회 박종화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예정이 깊은 작품일 수가 있어요. 네. 박종화 문학상도 정말 어지간해서는 받기 힘든 상이잖아요. 네.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작품 속 화자인 나가 원래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생김새나 말버릇으로 봐서는 보험회사에 절대 안 맞게 생겼는데도 아주 빼어난 실적을 거두게 돼요. 보험 그 설계사 예. 실적.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보험 설계사 일을 아무리 빼어나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만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0살까지만 나는 회사 생활을 하고는 이후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40살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벌어야 할 돈을 다 벌고서 40살에 과감히 퇴직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그 부인이 당연히 반대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싫어하죠. 예. 네네. 그런데도 몇 년만 더 다니라는 부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했다 생각을 하고 집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이 부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도 부천역 부근 여인숙에 숙소를 정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이 적합한 일이 되는지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막노동을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소목이라고 아시나? 소목? 예. 작은 나무요? 네. 아닌가요? 소목은 이 나무로 큰 집을 짓는 것은 대목이라 하고 네. 가구 같은 거 소품을 네. 만드는 것을 소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소목을 만드는 일에 자기 눈이 꽂히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이제 소목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험회사 다닐 때보다도 더 훨씬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다가 네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예. 능력이 많네요. 예. 그래서 그림도 누구한테 유명한 선생한테 사사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화법을 개발을 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린 그림을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시회를 하는 그 서두 부분이 그 여자가 이 그림을 갖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자와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데 그 여자의 정체가 뭐냐? 그 여자는 13호를 추구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시인인데 네네. 첫 번째 시집이 13월의 여인이라는 시집을 발간을 하죠. 네. 그러면은 40 이후에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나온 남자와 13월의 여인이라는 시를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11달은 그림자로 머물고 나머지 한 달은 보면 볼수록 설렘을 주는 이와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라. 오직 한 달, 나는 그 달을 13월이라고 부리리. 그러죠? 작가님께서 예. 거기서 제목 보고 소설의 제목도 착안하셨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이 여인도 창조를 했지만은 네네. 13월의 여인이라는 시도 네. 창작을 했죠. 네네. 그래서 13월을 추구하는 여인과 40 이후에 내 삶을 찾겠다고 하는 남자의 만남이니 그 공통점이 있네요. 예, 그쵸? 불이 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분의 중년 남녀의 사랑과 갈등,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맺어지지는 않지만은 이 오디오북에 보면은 약 한 5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어요. 네. 네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욕도 많이 써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네네. 네, 작가님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 예, 독자들은 그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을 쓴 작가가 넌픽션을 토대로 썼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 이제 물론 저도 그 13월의 여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디테일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굴을 갖고 싶어요. 음흉해요. 이렇게 도발적인 여울의 행동을 묘사하는 걸 보면은 경험자의 지능적 발상이 엄청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제 소설을 읽은 독자분들이 대부분이 네. 박희주 작가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경험도 반영이 되지요. 하지만은 제 소설 거의 90%는 픽션입니다. 아, 예.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픽션을 논픽션처럼 논픽처럼, 쓰셨다는 예. 거는 예. 그래서 상을 그렇게 대단- 좀 예. 많은 예. 상을 그렇죠.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설 마지막 부분에 여울이 병원에서 나와서 그 시골 오두막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있었던 아주 마지막 기회였는데 덩치 큰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서 좀 아쉽게 막을 내립니다. 그는 누군가요? 그 여울의 그 장면을 보면은 여울이 선글라스를 썼죠. 네, 네. 나중에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의 모습이 멍들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누군가에게 그것은, 폭력을 예. 당한 듯한. 가정 폭력이죠. 네, 네. 아, 그래놓고 그러니까, 다시 또 꽃다발을 예.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좀 그렇죠.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3월의 여인이라는 시를 보면은 그림자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의미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가정을 버릴 수 네네네. 없어서 네.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자로 표현한 네, 것이죠. 네, 예. 그러면 그 13월의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작가한테 맺게 아니 독자한테 맺게 하죠. 아,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네. 도대체 너무 리얼리즘하니까, 예, 도대체 박희주 작가한테 13월의 여인은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은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창조할 때 우리 이현주 선생일 수도 있고 네. 또 이 선생일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제가 여러 만난 여인들의 복합적인 인물 거기서 특징과 단점을 모두 따와서 한 인물을 창조해낸 게 여울이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독자가 알아서 상상해라. 아 그렇죠. 아, 역시. 그러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시골 온두막집은 아직도 있나요? 원두막집이 아니고 오두막집이라고 그러죠. 아, 온두막집, 예, 조그만 집.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 그 부천 문인의 날에서 작가는 빚쟁이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고향에 대한 빚, 사는 곳에 대한 빚,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인연에 대한 빚. 예. 그래서 이 갈궁절이라는 골짜기는 제 시골 마을 호숫가 옆에 골짜기를 차용을 해왔어요. 아, 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은 거기에 실제로 집이 있었어요. 아, 오두막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전설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픽션. 픽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소설을 남자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있었는데 댓글을 보고 알고 계셨죠? 그것을 노리고 썼지 않겠어요? 아,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13월의 여인을 은근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나도 13월의 여인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네.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 작가님께서 이 네, 소설 쓰지 썼다고. 않으셨나.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중년의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에 20대나 30대 때 풋풋했던 사랑과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깊이 있는 사랑 그리고 결코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푹 그렇죠. 한 털어놓고 번은, 네, 빠질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을 누구나 좀 있는 거죠. 그 로망이죠. 로마. 네. 네. 작가님 그 소설을 보면 예. 단편, 중편, 장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 것이죠? 크게는 단편, 중편, 장편으로 나눠지는데 단편은 보통 80매에서 100매, 네. 그다음에 중편 이제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해서 네네네. 그다음에 중편은 200매에서 400매 정도. 네. 그다음에 장편은 1000매 이상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짧은 소설도 등장을 해서 옛날에는 꽁트라고 했는데 요즘 짧은 소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5매 정도. 그다음에 경장편도 등장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가볍게 읽을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많아서 한 500~600매 정도의 경장편. 그것을 경장편이라 해가지고 책 한 권으로 묶는 것이죠 이제. 네네. 그러면 훨씬 그 독자들이 네. 이 소설 속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좀 편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네. 너무 짧은 소설은 소설도. 길고 굉장히 뭐 장편뿐이 그 소설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예, 네. 입맛 따라서 이제 네, 네, 예, 네. 독자들이 입맛 따라서 읽으면 되죠. 아, 네, 작가님. 그럼 네. 처음 소설에 입문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네. 저는 중편 소설로 등단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소설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시작을 모르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나온 유명 작품들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해요. 네. 많이 읽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쓰는 건데 쓰는 것은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쓰는 아, 거예요. 먼저 네. 자기 이야기를. 예, 자기 이야기부터 쓰는 것을 진솔하게 거기서 뭐 어떠한 그 뭐 기승전결 그런 것들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쓰고 싶은 예,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아, 무조건 네네네. 써놓고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성 작가들한테 한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도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습득을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 시절부터 했지만은 네네. 오래 걸려요. 근데 기성 작가한테 그 작품 자기가 쓴 작품을 지도를 받고 어떤 식으로 꾸미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치월장하죠. 아, 네. 예. 모든 문학이나 예술은 기본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예, 예.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 그럼 혹시 소설을 쓰려는 사람들이 배우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혹시 부천에 있을까요?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제가만 소설 창작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부천 예총에서 소설 창작반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작가회의가 주관한 작은 서점 지원 사업 상주 작가일 때 네. 제가 소설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각 대학 평생교육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소설 창작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학에 가기 전에는 기성 작가한테 지도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한테 꾸준히 소설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작품을 보내와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좀 지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배울 곳은 없지만 예, 예. 우리 작가님한테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뭐 개인 지도를 해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개인 지도는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네. 작품 봐줄 수가 있죠. 작품은 그리고 뭐 지금 그것만 해도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나 의뢰받은 작품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제가 네, 좀 네. 바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 그 서당처럼 이렇게 꾸준히 문학을 배울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도서관에서는 그 몇 개월 잠깐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가서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지정된 곳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문학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은 부천시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문학인 스스로가 나서서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 또 아니면 교통비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문학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저는 적극 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수준의 문화이다. 그래서 문학이나 문화에는 성취감 또 자존감, 배움, 노력, 열정이 있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또 우울증이나 또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네, 네. 10년을 유명 작가한테 지도를 받아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단 몇 개월을 지도를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작가로 등단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요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작가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렇죠. 네. 열정.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은 네. 맞아요. 뭐 폼으로 작가가 되겠다 싶으면은 일찌감치 때려치는 게 낫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모든 것이 10년이라고 기본이 10년이라고 말은 했지만 예.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5년 했는데도 10년만큼 한 것처럼 그렇죠. 실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우리 흔히 일상에서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 만시간을 아마 하루를 계산해 보면 아마 뭐 한 3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소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문학 동아리 카페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지원도 받는 겁니다. 문학을 위해 모임을 꾸준히 하는 문학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커피값이나 시집, 수필, 소설을 써서 책으로 낼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열정이 없으면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깨어있는 공무원이 저희 방송을 듣고 이런 동아리 지원 사업을 또 추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훌륭한 제자는 그 스승을 뛰어넘는 거라고 합니다. 박희주 소설가님께 소설 배우는 분들이 많아서 스승과 제자 모두가 한강 작가처럼 노벨 문학상의 기쁨을 누리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박희주 소설가님을 모시고 13월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가님, 오늘 방송을 하면서 좀 어떠셨나요? 이 하늘빛 도서관이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시 읽는 마을, 시 읽는 마음 네. 그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 하늘빛 도서관이 기여한 바가 커요. 네, 예. 엄청 예. 많은 분들이 분들이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거 몇 달 하다 말겠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현주 선생 덕분에 꾸준히 그 다음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는 또 이 보이는 라디오라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제가 그 부천시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40년을 부천에서 살았습니다마는 네네. 제가 항상 칼럼을 쓰면서 부천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도서관 행정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홍보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네. 뭐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그냥 자리를 또 감사하게도 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시 읽는 마음, 시 읽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누구나 와서 시낭송을 또는 자작시 낭송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하늘빛 도서관 지하 1층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이 선생님은 오늘 방송하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좀 공식적인 영상 촬영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대담을 나눠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아까 박희주 소설가님께서는 소감을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문학의 장르를 그 시, 수필 이런 소설로 나눠 본다면 우리가 시나 수필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소설은 사실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소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이긴 하지만요. 저는 13월의 여인을 오디오북으로 읽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펴보기도 하고 또 특히 그 13월의 여인 여울이 되어보기도 하면서요. 13월의 여인 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대중의 어떤 그 생각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13월은 어떻게 전개될까? 또 결말은 어떻게 되지? 이런 의문점을 남기면서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된다는 걸 보면 이것이 아마 소설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 박희주 소설가님께서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도 저희 이런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서점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희주 소설가님의 13월의 여인을 구입을 해서 직접 보시면 읽어보다 보면 바로 13월의 여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정말 13월의 여인이 함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2월 보이는 라디오는 계속 되겠습니다. 2월 달에 또 시작이 하고요. 오늘 1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 박희주 소설가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2월에 신앙송에 관련된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에서는 이종원 시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